어머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나무를 팔아 저를 의사로 키워주신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노숙자 두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의금은 2,000원밖에 없지만 혹시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식사를 권해드렸죠. 어머님 가시는 길이니 정성껏 따뜻한 밥과 국, 반찬, 그리고 소주 한 잔까지 챙겨드렸고요. 그분들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시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물끄러미 벅찬 마음으로 수화기를 잡고 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던 그날은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시청 민원실까지 다녀오는 길이라 다리가 천근만근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사망신고서를 내느라 다녀오던 길이었기에 더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니 몸까지 아픈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60을 넘긴 제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서글프기도 했죠. 저에게 가족은 그날까지도 어머니 단 한 분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그 힘겨운 퇴근길에 받은 그 전화 덕에 불현듯 어머니의 말씀이 머리를 치고 지나갔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꼭 도와야 한다. 난 밥 굶는 건 절대 두고 보지 마라. 같은 사람으로서 어려운 사람 외면하면 안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말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며 매일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가 이웃에게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지만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떤 때는 원망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동딸이었는데 저희 집은 가난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엔 어머니와 저 단둘뿐이었죠. 늘 그래왔기에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주변의 친구들처럼 아버지 손잡고 놀이터에 가본 적도 없고 아버지 무릎 위에서 잠든 기억도 없었고요. 사진첩에도 아버지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죠. 어머니 외엔 다른 가족이라는 존재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허전하다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만큼 어머니가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잘 돌봐주시기도 했지만 가족관계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허전할 틈도 없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만 지나가면 잠시라도 말을 붙여주셨고 잘 놀아주셨어요. 그 바람에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간식도 잘 얻어먹고 이 집 저 집 마당이나 대문 앞 평상에서 놀았고요. 그러다 보니 작은 저희 집보다 골목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죠. 그런데 제가 5살 무렵이었을 때 동네 아이가 묻더라고요. 너희 아빠는 왜 한 번도 안 보여? 단순한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에는 왜 아버지가 안 계신 건지 몰랐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찾거나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래서 그날 밤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었죠.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언제나 제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는 그때만은 한참을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너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멀리 떠나셨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어요. 제 나이가 20살이 넘어서야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대요. 어머니는 20대 초반이었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20대 중반의 남자였고요. 어머니의 여고 동창의 오빠가 바로 아버지였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있던 시간이 길었던 아버지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 집을 드나들던 어머니는 서로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비록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서로를 믿고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일을 찾아 본가와 제법 떨어진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둘만의 세상에서 나름 사이도 좋았답니다. 어머니는 그때가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좋으셨대요. 고등학교 졸업 전 어머니를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가족이 없는 상태였기에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답니다. 그래서 그저 아버지와 잘 살고 싶으셨대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뒤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을 느끼셨고 병원에 갔다가 저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고 두려웠지만 한편으론 설레는 마음도 있으셨다고 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으니 아기가 찾아온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전하셨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답니다. 지금 말이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전화도 받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록 집에도 오지 않았고 친구를 통해서 정리하고 싶다는 말만 전해 들었고요.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으셨대요. 임신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한다던 사람이 단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아버지 쪽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그 애는 실수다. 우리 애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친가에서는 원래도 고아나 다름없는 어머니와의 결혼을 탐탁해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까지 생겼으니 떼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남편도 시댁도 모두 잃어버리셨답니다. 어머니의 친정 어른들 역시 다들 돌아가신 지 오래라 어머니 곁엔 아무도 없었대요. 어머니의 친구라는 시누이, 저의 고모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말하더래요. 그러게 조금 조심하지 그랬어. 우리 오빠를 뭘 믿고 아이를 가지니? 우리 집에서 원래부터 너를 싫어했는데 너 아기까지 반기겠니? 어머니는 그러한 친가에 어떠한 기대도 하실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생활비는 떨어지고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더래요. 어머니는 가끔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셨대요. 뱃속에 저한테 미안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눈물만 났답니다. 길가 식당에 붙은 아르바이트 구인 종이를 보며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가 임산부는 좀 이라는 말에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일이 반복됐대요. 그래도 뱃속에 제가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단 한 번도 마음속에 담아본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나는 혼자라도 너를 낳고 키울 거야. 그 말은 어머니가 뱃속에 저에게 수없이 해주신 말이었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에게 다짐하듯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정말 혼자 저를 낳아 그토록 힘들게 기르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너 하나 있으면 난 됐다. 너 하나면 엄마는 충분했어. 그런 어머니 품에서 저는 자랐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네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로 제 모든 어린 시절을 감싸 안아준 단 한 사람이 너무나 큰 품을 내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도 같고요. 제가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목소리도 그저 어머니의 한마디였어요. 괜찮아. 어머니는 내가 있잖아. 저는 아버지 없이 컸지만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어머니의 사랑 하나로 세상의 모든 온기를 느끼며 자랐기에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늘 어머니예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의 희생과 고난은 적지 않았죠. 어릴 적 저희 집 형편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 가난 속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어머니는 많이도 힘드셨을 거예요. 겨울에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록 채소를 다듬으셔야 했고, 여름엔 더위에 지쳐 쓰러질 뻔한 날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어릴 땐 그런 어머니가 그냥 강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알아요. 그 강함이 사랑이었고 저를 지키기 위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견딤이었다는 것을요. 한겨울 전기장판도 없이 차가운 방바닥에 이불 덮고 누워있던 날, 어머니는 당신은 괜찮다며 저부터 품 안에 꼭 안아주셨거든요. 그 따뜻했던 품이, 그 손길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마음이 얼어붙을 때면 어머니의 손길이 떠오릅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이던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온기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마음 기댈 곳 하나 없고 마음이 흔들릴 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어머니 번호부터 누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하죠. 하지만 누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존재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떠올리기만 해도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시니까요. 새벽같이 시장으로 나가셨던 어머니는 시장 좌판일, 식당 허드렛 일을 닥치는 대로 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신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나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저희 집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웠습니다. 집은 허름했고 겨울이면 벽지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거든요. 밤이면 전기장판 위에서 둘이 꼭 껴안고 잠을 자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집에서도 어머니는 꼭 김장김치 한 통이나 고구마 몇 알을 이웃과 나누셨죠. 어린 저는 그런 어머니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시면서 남을 돕는 게 이상해 보였죠. 그러다 가끔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치 하나, 멸치볶음 몇 가닥이 전부더라고요. 옆자리 아이들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희 집은 반찬이 이게 다야? 너는 맨날 똑같은 반찬만 먹어? 와, 심지어 밥도 쌀밥이 아니야? 아이들의 놀림에 창피한 마음에 저는 도시락을 뚜껑도 닫지 않은 채 가방에 구겨 넣었고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울면서 따졌어요. 왜 맨날 우리 집만 이래요? 나도 달걀 반찬 먹고 싶단 말이에요. 맨날 김치랑 멸치만 싸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은 천을 꺼내 김치를 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가지고 골목 앞에 계신 할머니 좀 드리고 오너라. 너는 학교에서라도 밥을 먹지만 그분은 하루 종일 물만 드신단다.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우리도 먹기 힘든데 왜 맨날 남을 챙겨요? 우리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불쌍하고 서러운데.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사람은 가진 걸로 사는 게 아니란다. 남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가진 거야. 그날 저는 결국 어머니 말씀대로 억지로 김치 보자기를 들고 나가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속으로는 억울하고 또 어머니가 너무 착해서 바보 같다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갈수록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어머니가 저에게 건넨 건 김치 한 보자기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많이 가진 적은 없지만 그렇게 가장 귀한 걸 저에게 남기셨던 거죠. 지금도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싶을 때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안에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지치고 힘든 날이면 꼭 어머니가 떠올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퇴근길에 길가에 쭈그리고 앉은 노숙인을 봤을 때나 구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굶주린 듯 보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지갑에서 지폐 몇 장 꺼내 근처 분식집이라도 모시고 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시켜드리곤 했죠. 식사를 하신 분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괜히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니라면 뭘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늘 제 삶을 이끌어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어머니는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건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그 따뜻한 마음 하나라고요. 누가 뭐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강인했던 분은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지금 사람들 입에 의사 선생님이라 불리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는 제가 애초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라 생각하곤 할 테죠.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시장 한복판에 삶의 전장 삼아 억척같이 버텨오신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두 손과 빈 몸으로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아무런 배경도 도움도 없이 오직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하나로 저를 키워내셨고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새벽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을 따라 세찬 칼바람이 몰아치면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도착해 자리를 펴던 분이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단 1분이라도 먼저 자리를 펴기 위해 늘 일찍부터 깨어 있으셨고 작은 손수레 하나에 온갖 생선이며 채소며 얹고 끌고 다니셨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는 그 손수레 바퀴 소리는 저에게 자장가이자 알람이었고 어머니의 숨소리는 제 삶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에는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하나 없이 물건을 만지셨고 여름엔 땀이 온몸을 적셔도 절대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너 공부시키는 거다라는 말 그 한마디에 모든 고생을 담아 삼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어머니가 그 무거운 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거란 그 생각에 밤을 새워 책을 붙잡았죠. 지쳐 눈이 감겨도 이를 악물고 다시 펴면서요. 그렇게 견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하얀 가운에는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흘리신 피땀과 눈물, 그리고 제가 참고 견딘 수많은 밤들이 꾹꾹 눌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이 그저 의사의 상징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이 담긴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아침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과 밥 냄새를 기억하고요. 그 한 그릇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고단함, 그리고 희망을 담아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차려드릴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어머니가 수십 년을 저를 잘 키우기 위해 보내셨던 그날들을 떠올리면서요.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두컴컴한 시장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어머니는 철제리 역할을 힘겹게 끌어다 좌판을 펼치셨던 그날들을 말이죠. 천막을 씌우고 손수 키우신 나물이며 무, 배추 같은 채소들을 하나하나 가지런히 올려놓으시며 스스로를 다잡으셨던 그날이요.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시래기를 다듬고 무청을 정리하셨죠.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느라 소리치셨고요. 여기 봐요. 오늘 무 참 실하죠? 3단에 1,000원이에요. 그 목소리는 늘 힘차고 또 단호했습니다. 마치 나는 이 삶에 지지 않는다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여름이면 어머니의 상황은 또 다르게 어려워졌죠. 아침부터 기온이 훌쩍 올라가는 시장에서 어머니는 땀에 절은 손수건을 몇 번이고 바꿔가며 장사를 하셔야 했으니까요. 광주리에 담긴 채소며 나무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진 짐을 그대로 메고 시장 여기저기를 누비시기도 했습니다. 등에는 침이,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발바닥엔 물집이 터져도 다리 아프다는 말을 저에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하루는 매일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가끔 제가 일찍 깨어 이불을 만져보면 어머니의 자리는 벌써 미지근해져 있었죠. 그 말인 즉슨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부엌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 밥상을 제 앞에 차려놓고 정작 어머니 본인은 너 먼저 먹으라 하시며 숟가락을 들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절대 당신의 고단함을 저에게 티내지 않으셨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비를 껴입고 리어카를 덮은 비닐을 손수 정비하시며 비 맞은 채소들을 다시 정리하시는 일까지 다 하셨지만 말이죠. 눈 오는 날엔 쌓인 눈을 직접 쓸어 장터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손님들을 맞이하시기도 했어요. 장사가 끝난 후에는 저를 먹이시기 위해 저녁 반찬거리를 장만해 오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하루 종일 굳었던 손으로 제 숙제 공책을 살펴보셨죠. 어머니는 지친 몸으로 늘 공부하는 제 곁에 앉아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 딸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그런 어머니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저는 학원도 다니고 새 교과서도 사고 꿈이 뭔지 마음껏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꿈이었던 의사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젠 그 따뜻한 밥상도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도 더는 없습니다. 이따금 그리운 마음에 눈을 감으면 아직도 시장 어귀에 서 계신 어머니가 떠올라요. 오래된 장화에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우렁찬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시던 그 모습이요.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남들이 보기에 어머니는 가진 게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저에게 어머니는 세상 무엇보다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시다가도 껌파시는 할머니를 외면하지 못하셨고 배가 고라 시장을 다니는 거지들을 챙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못해요. 어쩌면 저는 지금도 그 밥상머리에서 어머니께 여전히 삶을 배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던 그 순간 받은 그 전화에 저는 마음이 크게 일렁였고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사실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가 이제야 조금 번듯하게 모실 수 있게 의사가 된 저를 두고 암이라는 병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검사를 하러 가신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병실 침대에 기대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손등에는 수액바늘이 꽂혀 있었죠. 그 손, 늘 무거운 짐을 들고 거칠고 단단했던 그 손이 힘없이 축 늘어진 채로 침대 옆에 놓여있는 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를 부르는 제 목소리에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으셨죠. 그 미소는 예전의 시장에서처럼 힘차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너무 작아 들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지만 그 안엔 저를 반기는 따뜻함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꼭 참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나 다 컸어.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내가 의사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느껴진 어머니의 체온이 낮고 맥박도 너무 약해서 제가 더 세게 잡으면 어머니가 그대로 사라질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사실 어머니의 병을 처음 알았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병원에 가셨는데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왜 그렇게 아팠는데도 말을 안 하셨냐고 놀란 마음에 따져 묻자 어머니는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 일 하느라 바쁘잖니.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죠.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 자기 아픈 몸조차 숨기며 또 저를 걱정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게다가 제가 의사였는데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롭더라고요. 항암 치료는 제가 환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더 많이 지쳐 보이셨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나 별로 안 아프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시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아픈 사람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 덕분인지 저는 웬만한 병명에는 덤덤하다고 자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병명이 암이라는 걸, 그게 제 어머니에게 해당된다는 걸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늘 그러시기만 하셨으니까요. 어디가 아파도 괜찮다 하시고 몸이 힘들어도 엄마는 멀쩡히 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의대를 다닐 때 찾아왔던 아버지라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학교과 사무실로 찾아와 저에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만났거든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버지가 찾아와 혼란스러웠던 저는 반기지도 못했어요. 그런 저에게 대뜸 할머니가 편찮으시니 병원에 입원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 찾아왔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역시나 괜히 찾아왔다며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너희 고모가 혹시 모른다며 가보라고 해서 왔다만 너도 너희 엄마처럼 정이 가는 아이가 아니구나. 그런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그동안 찾지도 않다가 부탁할 게 있어 오셨으면서 저에게 정을 찾으시니 놀랍네요. 양심이라는 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어차피 아버지 없는 아이라 아버지에 대한 정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버지라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저는 그 길로 어머니에게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고 어머니는 힘들게 아버지에 대해 털어놓으셨어요. 한참을 힘들게 이야기하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놀랐겠네. 엄마가 미안해. 자신의 아픔보다 제가 받았을 충격이 더 먼저이신 어머니를 위해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보다는 제가 먼저인 분이 병원에 먼저 가겠다고 하셨다는 것부터가 이상했어야 했는데 전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미 병은 손쓸 수 없을 만큼 꽤 진행된 상태였고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저는 의사니까 그런 설명을 수없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정말이지 한 글자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치료를 시작하면서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본인이 아픈 와중에도 말이에요. 너 힘들지 않게 할게. 괜찮아. 엄마는 약 잘 먹고 잘 이겨낼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던 어머니는 분명 괴로우셨을 거예요. 무서우셨을 거고요. 그런데도 제 앞에선 언제나처럼 엄마로 계시고 싶으셨던 거죠. 처음엔 치료가 조금씩 효과가 있는 듯 했어요. 식사도 가끔씩 하시고 웃는 날도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좋아지시는 걸까? 저 스스로도 그런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이었어요. 암은 빠르게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고 어머니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죠.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다른 환자들을 치료해주던 제가 정작 제 어머니를 위해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제가 가진 걸로는 어머니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게 미치도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시며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가 지금도 제 가슴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려간 병실에서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의식은 흐릿했고 눈꺼풀은 반쯤 감긴 상태였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자 겨우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시더군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우리 딸,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는 너 덕분에 참 행복했어. 그리고는 그렇게 제 손을 잡은 채로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위한 말로 마무리하신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울부짖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숨죽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영영 제 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안 계신 시간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유일한 저의 가족이셨고 제가 사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어 겨우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저를 떠나셨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만큼 도울 수도 있게 됐는데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자리가 빈 부엌, 아침마다 밥냄새 대신 고요한 정적만 가득한 집안은 저에게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는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밥을 지을 때, 누군가를 도울 때, 환자의 손을 잡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의 숨결이 제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삶을 이어갈 차례라고도 생각했죠. 저를 위해 끓이셨던 그 따뜻했던 국밥 한 그릇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생각했고요. 그것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고 가신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오가던 중 낯선 두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낡은 옷차림에 발도 제대로 씻지 못한 듯한 모습, 누가 봐도 노숙자들이었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손에 꾸깃꾸깃 접힌 1,000원짜리 2장을 내밀더라고요. 조의금입니다. 혹시 너무 실례가 아니라면 따뜻한 밥 한 끼만.
주변에서 몇몇 분들이 여긴 그런 데 아니니 나가세요라고 몰아세우려던 순간 문득 어머니 생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밥 좀 달라는데 그걸 쫓아내면 안 되지. 그럴 땐 그냥 든든하게 먹여보내. 그게 사람 사는 거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밥 챙겨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밥상이 좀 차려지려면 기다리셔야 해요. 여기 평상에 앉아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그러자 두 분은 고개를 숙이며 문상부터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괜찮다는 제 말에도 두 분은 영정사지나 평상 아래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진심을 다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하고 따뜻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 어머니가 그분들을 대접하는 자리인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음식 담당 이모님께 신신당부를 하며 부탁드렸습니다. 저분들 눈치 보실 테니까요. 접시 비면 바로바로 더 채워주세요. 어머니 가시는 길인데 든든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식사가 나오자 저는 그분들이 계시는 평상 위에 밥상을 차려드렸고 소주도 한 병 곁들여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러시더군요. 아유, 저희는 나가서 밖에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하게 드시고 가시라고 했죠. 조의금도 주시고 문상도 하셨는데 식사 잘하고 가세요. 그분들은 고개를 더 숙이며 인사를 하시더니 밥 2공기씩, 소주 2병씩을 드시고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다 든든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분명 그렇게 하셨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니, 어머니는 저보다 더 거한 한상을 차려 대접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베푸는 게 맞다고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기에 베푸는 것, 그게 곧 마지막 덕을 쌓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이웃에게 워낙 잘 베푸시던 분이셨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그분들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분이 돌아서기 전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하게 잘 먹고 갑니다. 혹시 나중에 연락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명함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대접한 것뿐이었지만 서로 나누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기억해주는 분이 더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혹시나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니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떴고 어쩐지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선생님, 저 그날 장례식장에 갔던 노숙자입니다. 그 목소리에 반가우면서도 놀라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런 제 질문에 그는 차분히 하지만 울컥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찾아뵈도 될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프신 건가 생각했죠. 명함에 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으니 도움이 필요해 연락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진료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오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과는 다르게 말쑥한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라 그분을 반기며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며 마주 앉았는데 그분은 땀을 흘리며 힘들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그날 문상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에 있던 1,000원으로 산 복권을 확인했는데요. 1등이더라고요. 당첨금을 찾고 신변 정리를 조금 하고 나서 바로 연락드린 겁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도 놀라웠지만
당첨되고도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는 게 더 놀라웠죠. 그분은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그건 제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첨금 중에서 1억 원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께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예요. 제법 오래 진료를 했기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도 않고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까지 왔고 지금은 부족함 없이 살아요. 저에게 필요한 돈은 아닌 것 같네요. 그 돈은 정말 필요하신 데 쓰셔야죠. 그러자 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따뜻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어서 방법을 모르겠네요. 혹시 이 돈 보다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분의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기부처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기부와 봉사하시던 곳도 있고요. 그분은 제가 그렇게 말하자 기꺼이 동의하셨고 이내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칫 다시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되셨는지 저에게 자주 연락하시며 물으시더라고요. 저처럼 삶의 끝에 있던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서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제가 과연 돈을 가치 있게 잘 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분과 저는 그분의 뜻대로 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통해서만 하던 기부나 봉사들을 직접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겨울 끝자락, 눈이 채 녹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저는 병원을 향해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분, 예전엔 노숙인이었지만 복권에 당첨된 이후 정착한 성민 씨를 마주쳐 반갑게 인사했고요. 깔끔한 점퍼에 단정한 눈빛을 가진 모습으로 바뀌어 몰라볼 정도였죠. 그분은 이제 저희 병원 근처 작은 식당의 사장님이셨거든요. 선생님.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첨금 10억 중 1억을 저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던 그 돈으로 기부를 하더니 이제는 작은 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장님이 되셨는데도 말이죠. 저 이 돈으로 예전에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어요. 그의 이름으로 청소년 보호시설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센터에 기부됐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작은 선행 하나를 세상에 남겼어요. 지금 성민 씨는 도시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며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월세에 사시냐고 여쭤보니 그러더라고요. 월세처럼 다달이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있어야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요. 배달도 직접 하느라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며 땀 흘려 번 돈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중이었죠.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 텐데도 성민 씨는 종종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생님, 누가 밥 얻어먹으러 오면 저희 식당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저는 무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아픈 분을 바로 보낼게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그거라도 해야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절대 끊기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얼마 전에 성민 씨는 무료 도시락 배달을 하던 중 한 어르신 댁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데다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식사를 전해드리는 게 다였지만 어느새 성민 씨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챙기고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더군요. 혼자 드시기엔 너무 적적하신 것 같아서요. 쑥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얼굴에서 이제는 예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서 저는 어느 성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은 느낌을 받고는 하죠. 또 한 번은 노숙 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가 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입원비가 만만치 않아 치료를 미루고 있다며 저희 병원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성민 씨는 말도 없이 그 친구의 병원비를 다 내주었고요. 그 일로 고맙다고 찾아온 친구에게 성민 씨는 그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은혜 받고 살았잖아. 나도 이제 조금 갚아볼게. 힘들거나 아프면 언제든지 찾아와.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성민 씨는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바꾼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주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국물과 소주 한 잔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그런 따뜻한 국밥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조문을 온 그에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내어드린 것뿐이었으니까요. 그 한 끼가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남겼다는 사실이 그 어떤 수술보다도 더 오래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 그건 아주 작은 온기 하나로 시작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도 우리 둘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이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밥상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서 거들기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행이 그렇게 이어지고 그날의 밥상은 누군가의 마음을 채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께 말해봅니다.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시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작은 가치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커다란 가치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머니의 선행 덕에 홀로 남은 제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작은 것부터 나누시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라면서 글 마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